환갑을 맞은 생일 기념으로 해외로 가족 여행 가서 저는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나갔죠. 효도 여행에서 저는 가족들의 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환갑을 맞이한 제 생일 기념으로 제가 직접 모든 것을 준비한 여행이었습니다. 항공권 7장, 큰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 그리고 손주들까지, 숙소 예약, 식사 장소, 차량 대절까지 모두 제 카드로 결제했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의 기쁨이구나 싶었죠.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젊은 시절엔 공장에서, 중년엔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자식들을 위한 거였으니까요. 퇴직 후엔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밤 11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럭저럭 수입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다는 게 자랑이었죠. 나는 내 힘으로 산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죠. 투병 기간 동안 제가 병원비를 모두 댔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었거든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집은 텅 비었지만 두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종종 찾아와 식사도 하고 웃음도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외로움이 조금은 잊혀졌죠.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편의점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편의점에서 일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이제 내 일을 도와주는 가족이 있구나. 며느리가 함께 일하면 힘도 덜 들고 대화 상대도 생기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유대감이 더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남들보다 조금 더 줬죠. 시급 10,000원 시대에 12,000원을 주었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성실하게 일했고 손님 응대도 친절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퇴근 후엔 함께 저녁도 먹고 손주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제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진열 방식에 대해 조언하면 아버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고 말했고 손님 응대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거 제가 할게요. 아버님은 좀 쉬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려인지 무시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하지만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친절이 나중엔 무시로 돌아올 줄은요. 그리고 그 무시가 가족 전체로 번져갈 줄은요. 몇 달 뒤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올해가 환갑 마지막 60대 생신이잖아요. 우리 가족 다 같이 여행 갑시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여행을 제안하다니. 평생 이런 날이 올까 꿈꿔왔습니다. 저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낸다. 그래, 이번엔 내가 쏜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날만큼은 젊은이처럼 기뻐 보였습니다. 그렇게 효도 여행이라는 이름의 여행 준비가 시작됐죠. 인터넷을 찾아보고 여행사에 문의하고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숙소는 가족 모두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넓은 곳으로 골랐습니다. 식당도 미리 예약하고 관광지 입장권도 다 샀습니다. 카드 결제 문자가 올 때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지만 마음만은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손주들한테 좋은 할아버지 모습 보여줘야지. 아들들한테도 든든한 아버지로 남아야지. 출발 전날 밤 저는 가방을 싸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함께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저 혼자 애들이랑 잘 다녀올게. 아내의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저는 가방 안에 약을 챙겨 넣었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진통제. 다리 수술한 곳이 가끔 쑤시긴 했지만 이 정도야 뭐하고 생각했죠. 동남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더웠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혔어요. 기온이 40도를 넘나들고 습도까지 높아서 몇 걸음만 걸어도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다리 수술을 한 뒤라 오래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종아리에 경련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관광 첫날 사원을 돌아보는 코스였는데 계단이 정말 가파르더군요. 잠깐 멈춰서 숨 좀 고르고 있었습니다. 난간을 잡고 심호흡을 하며 땀을 닦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뒤에 사람 많아요. 좀 빨리 가요. 그 말이 정말 따끔하게 꽂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배려가 아니라 재촉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뒤를 봤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 제가 느리게 걷는 바람에 기다리고 있었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안함과 창피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다리를 질질 끌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죠. 그래,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자. 애들도 있는데. 손주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현지 음식점에서의 일도 있었습니다. 태국 음식은 향신료가 강했어요. 매콤하고 새콤하고 낯선 맛이었습니다. 입맛이 안 맞아 밥을 절반쯤 남기자 며느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역시 어르신들은 김치 없으면 안 되시죠? 그러게요. 해외여행 오시면 힘드시겠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시하는 투였어요. 마치 나이 드신 분은 이래서 안 돼 하는 식이었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그냥 배가 안 고파서 그래. 하지만 속으론 억울했습니다. 내가 돈 내서 데려왔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젓가락을 놓으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래도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오늘은 첫날이니까 다들 피곤했겠지.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제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오늘 일정 좀 빡빡해요. 섬 투어 가는 건데 배도 타고 스노클링도 하고. 근데 아버지, 오늘 날씨 보니까 너무 더워요. 체력 소모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호텔에서 좀 쉬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쉬라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나도 가고 싶은데. 큰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어제도 힘들어 하셨잖아요. 오늘 더 무리하시면 몸 상하세요. 둘째 아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사진 많이 찍어 올게요. 편하게 쉬세요. 그렇게 저는 혼자 호텔 방에 남겨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지자 갑자기 세상이 고요해졌어요. 아까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손주들 목소리도 며느리들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밖은 새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햇살이 찬란했고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족들은 웃으며 관광버스를 타고 나갔겠죠. 손주들은 신나서 소리 지르고 며느리들은 사진 찍느라 바쁘고 저는 창문 너머로 그 풍경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래, 다들 즐겁게 놀다 와라. 그리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깨끗한 욕실, 미니바. 모든 게 갖춰져 있었지만 너무 텅 비었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출국 전에 챙겨온 거였어요. 혹시 입맛 안 맞을까 봐 하고 가져왔던 건데 이렇게 쓸 줄은 몰랐죠.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컵라면에 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익숙한 라면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향이 묘하게 서글프더군요. 환갑 여행 와서 혼자 컵라면을 먹네.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놀고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휴대폰을 꺼내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놀고 있니? 사진 좀 보내줘. 읽음 표시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문득 혼자라는 게 실감 났어요. 이 넓은 호텔방에서, 이 낯선 나라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이 낯설고도 쓸쓸했습니다. 답답해진 저는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주변이라도 걸어보자 그렇게 생각했죠.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문이 딸깍하고 닫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카드키를 방 안에 두고 나왔다는 걸. 아, 이런. 프론트로 가서 설명하려 했지만 영어가 잘 안 통했습니다. 직원은 미소만 지을 뿐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답답했습니다. 손짓 발짓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여권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예약 확인서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방 안에 있었죠. 결국 포기하고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냥 가족이 돌아오길 기다리기로 했어요. 에어컨 바람은 시원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행복한 가족들, 신혼부부들, 친구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 앉아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배터리가 다 닳아서 꺼져버렸고 저는 그저 의자에 앉아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드디어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웃으며 떠들며 기념품 봉지를 가득 들고 로비로 들어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 너희들. 아, 아버지? 여기 왜 계세요? 카드키를 방에 두고 나와서. 하루 종일 여기 있었어. 그 말에 며느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망함과 불편함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뿐이었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축 늘어졌어요. 배도 고팠지만 뭘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욕실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족의 짐이 되었구나. 그 생각 때문이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눈가는 처지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로 흐느낌을 가렸습니다. 아들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요. 손주들이 알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저는 혼자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큰아들이 제 앞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죄송해요. 걱정돼서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화가 났습니다. 걱정? 정말 날 걱정했다면 이렇게 두고 가지는 않았겠지. 정말 걱정했다면 중간에 한 번쯤 전화라도 했겠지. 정말 걱정했다면 로비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고 미안해했겠지. 하지만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괜찮다. 다들 재밌게 놀다 왔으면 됐지 뭐. 억지로 웃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론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챙긴다. 남은 여행 기간 동안 저는 최대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산책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말을 아꼈습니다. 손주들이 떠들어도 웃어주지 않았고 며느리들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은 제 변화를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었어요. 좋은 추억? 누구에게 좋은 추억이었을까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속 옷들에서는 여전히 땀 냄새가 났고 먹지 못한 컵라면이 구겨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행 후 둘째 며느리는 다시 편의점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애가 열이 있어서요. 1시간만 일찍 퇴근할게요. 가방을 챙기며 벌써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대에서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1시간 시급 빼고 가라. 그랬더니 며느리의 얼굴이 확 굳어지더군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네? 가족끼리 이러실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가족? 내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그 말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여행에서 저 혼자 호텔에 남겨졌을 때, 컵라면 먹으며 하루 종일 로비에서 기다릴 때, 그게 가족이 하는 거였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처음으로 속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편의점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편의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둘째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마누라가 섭섭해서 울었어요. 가족끼리 돈 문제로 그러시면 어떡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여행에서 혼자 하루 종일 로비에 앉아 있을 때 울었다. 너희는 아무도 미안하다는 말 안 하더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걱정? 진짜 걱정이었으면 혼자 두고 가지 않았겠지. 전화 한 통이라도 했겠지.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은 이름이 아니라 태도더군요. 피를 나눴다고 법적으로 가족이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통장들을 꺼내놓고 부동산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편의점 권리금, 예금, 아파트 한 채. 평생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줘야 하나?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을 쓰시려는 건가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면 미리 증여를 하는 게 나을까요? 법무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증여를 하시면 세금 문제가 있고 유언장을 쓰시면 나중에 상속으로 처리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 주실 건지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큰아들은 여행에서 저를 채촉했고 둘째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자식들입니다. 손주들도 있고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아예 증여를 해버릴까? 아니면 나중을 위해 내 이름으로 다투고 유언장에 잘하는 자식에게만 주겠다고 적을까? 은행에도 갔습니다. 계좌 정리를 하고 모든 걸 제 이름으로 확실히 해뒀습니다. 그동안은 가족이니까 자식들 줄 거니까 하며 애매하게 해뒀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나 혼자 편하게 살 수 있어. 요양원도 갈 수 있고 간병인도 쓸 수 있어. 왜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지?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손주들도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결정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유언장부터 써두겠습니다. 일단은 제 이름으로 다투고 나중에 정하겠습니다. 누가 진짜 저를 가족으로 대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저는 오늘도 편의점 문을 열며 나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자. 셔터를 올리고 조명을 켜고 계산대 앞에 섭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저는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웃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제 것입니다. 재산도 제 것이고 결정도 제가 합니다. 증여를 할지, 유언장에 적을지, 아니면 정말 잘하는 자식에게만 줄지 천천히 지켜보며 결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편의점 문을 열며 나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자. 셔터를 올리고 조명을 켜고 계산대 앞에 섭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저는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웃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처를 겪어보신 적 있나요? 가족의 무심함에 마음이 다친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인생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